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춘분입니다. 춘분이 다가오면서 날씨도 부쩍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다만 미세먼지는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일교차에도 건강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소희, 김소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증시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서 연내에 금리를 2회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3월 FOMC가 있었는데요. 이 장 초반에는 FOMC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를 주목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숨을 죽이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 그리고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화랑을 띠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92% 상승한 41,964.63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1.41% 오르면서 17,750.7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1.08% 오르면서 5,675선에서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전체적으로 1% 안팎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이슈 함께 알아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3월 FOMC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준은 약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난번에 이어서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도 제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가 둔화한 데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쟁으로 인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을 부분이 바로 추가 금리 인하 횟수일 텐데요. 일단은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기존 정책이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 분기 말마다 공개하는 경제 전망 예측에서 연준은 올해 말의 기준금리를 3.9%로 예측함으로써 연말까지 0.25%씩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고요. 또 연준은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에 2.1%에서 1.7%로 하향했습니다. 연말 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7%로 코어 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8%로 올렸습니다. 또 연말 실업률 예측치도 종전 4.3%에서 4.4%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FOMC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담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했고 노동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면요. 유럽연합이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조처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특히 당장 내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덩달아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철강 금속 산업행동 계획에서는 내달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에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일 계획임을 발표했고요. 그간 업계에서는 세이프가드에 따른 수입 허용량을 더 옥죄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는데 이러한 주장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연합 전체 철강국 수입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여러 철강 제품 중에서도 한국의 유럽연합 주력 수출품인 열연 및 합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분야에서 부분적인 휴전 합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백악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력 및 원자력 발전소의 미국 소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히토류 같은 광물 개발권에 이어서 에너지 인프라 사업권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움직임 히트맵 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시장이 기분 좋은 청신호를 켰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M7 기업들의 동반 상승세인데요. 어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준 건 4.68% 상승한 테슬라이고요. M7 기업들 전반적으로 1에서 2%대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메타만 0.29% 다소 아쉬운 보합권에 머무른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S&P 500을 구성하는 모든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에너지주와 기술주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LNG 생산업체인 벤처글로벌은 LNG 수출 승인을 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3% 가까이 뛰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미국 정유사 10여 곳의 CEO들과 만나 에너지 패권 회복 및 전력 수요 급증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대형 정유업체인 엑슨모빌, 세브론, 마라톤의 주가도 모두 1에서 2% 이상으로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인텔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멈추고 6.9% 떨어졌는데요. 다만 인텔 주가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19.3%나 상승한 걸로 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는 몰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어서 주요 기업들의 뉴스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4%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로부터 승차 공유 사업 승인을 취득하면서 반등세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이 로보택시를 운행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오늘 FOMC 발표와 더불어서 이 소식이 테슬라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대표는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우리는 미국에서 AI 칩 생산에 매우 기대하고 있고 파트너사들도 미국 내 제조를 위해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는 만들어야 할 AI가 많다. AI는 앞으로 모든 산업의 기반이자 운영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구글과 애플의 디지털 시장법인 DMA를 위반하며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DMA는 애플 등 7개 주요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서 규제하는 법규로 지난해 3월에 발효됐는데요. DMA 위반 결정이 확정된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요.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20%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신들은 빅테크 기업을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 격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보잉은 오늘 CFO의 현금 흐름 개선 발언에 6%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올해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금성 자산의 지출 개선이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더 많았던 장이었는데요. 다만 개별 기업의 이슈보다는 FOMC의 금리 동결 그리고 추가 인하 발언 시사가 굉장히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장이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요. 투자 포인트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미증시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포인트는 FOMC의 기준금리 결정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동결하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 3월 회의에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최소 다음 회의까지는 5월에 있을 회의까지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FOMC에 대한 결정, 미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 미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죠. 이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 알티오젠입니다. 알티오젠은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으로 코스닥에서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는데요. 알티오젠은 2008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창업자는 연구원 출신인 박순재 대표와 한남대 교수였던 정소연 전 사장 부부로 이들의 연구 경험과 학문적 배경이 회사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알티오젠은 초기에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기술 수출과 계약 성과가 급증하며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 상태도 개선됐습니다. 알티오젠의 주력 분야는 면역 항암제 개발입니다. 특히 피하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2019년부터 일본 다이이치 산교, 미국 머크 등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총 7조 원 이상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알테오젠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피하 주사 제형, 항암제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규모는 총 2조 원 이상으로 즉시 수령금만 660억 원에 달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알티오젠의 파트너사인 미국 머크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알티오젠의 유일 경쟁사 할로자임과 특허 침해 소송이 있을 가능성을 보고하며 알테오젠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알테오젠은 기술 수출에 대한 특허 분쟁 리스크도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은 제조합 히알루로니다제인 테르카제입니다. 이 기술은 상용화에 가까운 상태로 2023년 2월에는 식약처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2014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되며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세레스 F&D와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2025년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기업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 알테오젠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한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이즈가 큰 기업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신문에서 경제면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서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인도도 철강 관세 전쟁 참여 12% 글로벌 세이프가드 부과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서 인도까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철강 시장이 보호 무역 기조로 흐르고 있습니다.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외국산 철강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면서 세이프가드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저 수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는 일괄적으로 12%의 수입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정부는 예초에 인도가 요구했던 25%보다 완화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철강 보호 무역 기조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연합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멕시코와 말레이시아도 덤핑 조사에 나서면서 각국의 보호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철강업계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대한전선, 미국 전력 슈퍼사이클 올라탄다. 미국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노후 전력망 교체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전력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LS그룹의 미국 계열사인 에식스 솔루션즈는 변압기용 특수 권선 수요 증가에 대응해 북미 공장 생산 라인을 추가로 증설했고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증가와 변압기 교체 주기 도래로 주문이 몰리면서 현재는 납품까지 2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LS전선은 버지니아주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27년까지 미국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LS 일렉트릭도 유타주 공장의 전력기기 생산 능력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역시 지난해 미국에서 첫 초고압 진류송전 케이블 시스템을 수주하면서 노후 전력망 교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이고요. 미국 정부는 전력망 개선을 위해서 약 7조 3천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내 전력 기업들이 이 같은 흐름을 기회로 삼아서 현지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온 일본 완성차 시장 첫 진출, 캐즘 돌파 신호탄 쐈다.
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지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속도가 조절되고 있는 가운데 SK온이 일본 닛산과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닛산은 일본 3대 완성차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2028년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4종을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SK온이 공급하는 배터리는 닛산의 고성능 전기 SUV 모델인 아리아 니스모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기존 현대차와 포드에 이어서 미국 내 세 번째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미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전역의 신규 공장 4곳을 건설하고 있고요. 모든 공장이 다 완공이 되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이 18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닛산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 향후 SK온에 미칠 영향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닛산은 지난해 북미 시장의 부진으로 약 7,9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전기차 라인업 확장이 닛산의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지 이런 여부가 SK온의 미국 성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K온이 이번 계약을 통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1년 반 만에 공매도 부활, 외국인 투자자 돌아올까? 오는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시연회를 열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거래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과거에도 공매도 재개 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증시에 복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2차 전지, 로봇, 방산, 조선 같은 업종이 공매도에 타깃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같은 일부 종목들은 대차 잔액 비율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공매도 부활이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변동성만 이끌어낼지 시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패 위기 몰린 바이오, 화장품 건기식 돈 되는 사업 다 한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동물의약품 같은 비바이오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은 기존의 매출 요건이 유예됐지만 최근 관리 종목 지정 기준이 연 매출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더 이상 매출 없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실제로 앞타머사이언스, 앞타바이오, 박세바이오, 차백식연구소 같은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건기식, 화장품,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본업과 무관한 사업 확장이 연구개발 역량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지만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관세 이야기는 매일매일 저희가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릴 만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철강 이야기 아까 나왔었는데 이 미국의 철강 관세가 이 도미노처럼 글로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세이프 가드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도 내놨거든요. 이에 따라서 철강 업체들, 특히 국내 업체들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투자하실 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갔을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이었습니다.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3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263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장중 내내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와줬는데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매수 폭을 키워나가면서 오늘 5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672억 원 물량이 크진 않는데요.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장 초반에 반짝 빨간불 켰었는데요. 곧바로 하락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거의 저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79% 하락 마감했습니다. 725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그다지 크진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좀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혼조세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코스피에서는 최근 들어서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투톱이 잘 나가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대의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특히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장중에 6만 전자 돌파하는 모습 보였고요. 장 마감에서는 6만 200원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6만 전자 돌파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 역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은요, 혼조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의 하락세가 뚜렷한데요. 이 뚜렷한 하락의 이유는 없지만 최근에 주가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분석이 가장 우세하고요. 너무나도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투심이 위축된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7일에 강한 호재가 있었는데요. 이 최대 2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어제도 5%대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두 자릿수대나 빠지는 모습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대장주들 그나마 선방해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외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HLB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간염 신약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이 임박을 했는데요. 곧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 이후에 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싶은데 뚜렷한 호재나 뚜렷한 이슈가 없어서 조금은 어려운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삼성전자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은 좀 기쁜 마음으로 장을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도 주식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기 마련인데요. 소희 아나운서가 특히 삼성전자를 보고 오늘 좀 기쁘셨다고요? 아, 네. 제 주변에 삼성전자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우리 10만 전자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변에서도 또 아는 지인들 사이에서도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동안의 낙폭이 너무너무 컸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우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투자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5만에서 드디어 6만으로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아, 그니까요. 원래 10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물리신 분들은 8층, 9층에 지금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다 7층, 최소가 7층, 8층, 9층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6만이 됐으니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 잘 알이시네요. 주식 잘 알. 소연 아나운서는 주식은 아직 잘 모르시지만 곧 투자하실 예정이시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곧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할지 아직 종목은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알테오즈는 어떠신가요? 최근에 말씀해주신 대로 주가가 엄청 올랐다고 들었는데 지금 조금 떨어졌으니까 네. 매수할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오, 역시 이제부터 주식의 네. 전문가가 될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희 아나운서 어떤 얘기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오늘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 바로 삼성 SDI입니다. 이 삼성 SDI의 최주선 사장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삼성 SDI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삼성 SDI는 최주선 사장이 지난 19일에 자사주 1000주를 장내에 매수했다고 공시했고요. 취득 단가는 주당 19만 1,500원. 총 매입 금액은 1억 9,15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앞서 삼성 SDI는 지난 14일에 중장기 성장을 위해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기도 했었는데요. 회사 측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와 합법적인 투자, 또 헝가리 공장 생산력 확대,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 투자 같은 것에 이렇게 돈을 사용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최 사장의 자사주 매입이 책임 경영과 주주 가치 재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 SDI가 최근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이를 통한 대규모 시설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이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오늘 투자자들이 몰렸고요. 오늘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시가 1.46% 상승한 19만 4,700원으로 출발을 해서요. 종가는 5.52% 상승하면서 20만 2,5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순항하면서 상승해줬는데 고가는 7%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약간은 힘이 빠지면서 5%대 상승세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중 이야기 나왔었는데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오늘 함께 전해줬습니다. 또 다른 내용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미국에서 전해진 이슈가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한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0.99%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도 살펴보시면은요, 엔비디아도 1%대, TSMC 0.36%대, 브로드컴 3% 등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모습 미증시에서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미국 쪽 소식 자세히 살펴보시면 젠슨왕 CEO가 CNBC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않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려를 일축을 했고요. 이 협력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조시설을 이미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관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 밖에도 오늘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BNK 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자, 일단 일반 메모리 칩의 재고 조정이 순차적으로 끝이 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HBM의 수요는 여전히 빽빽할 것이다,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기도 했고요. 특히 HBM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고지에 서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호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 일반 메모리 칩이 스마트폰, PC, 서버에서 차례대로 이 재고 조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는 이 공급자 감산, 또 모바일과 PC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자 가격 인상이 시도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AI 관련해서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일반 메모리 중심으로 시황이 호전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의 훈풍과 더불어서 이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리포트까지 함께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주 전반이 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대 강세를 보였고요. DB하이텍 역시도 2%대, 이오테크닉스는 5%대 상승하면서 오늘장 좀 미비하게 움직였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반도체가 선방을 해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이번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이 SK 이노베이션의 자사회사죠. SK 온이 대규모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번 수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캐즘 상황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원의 신규 수주이자 아주 규모가 큰 계약이라는 점에서 대형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요. SK온이 일본 닛산 자동차에 100기가와트시에 이르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급 규모를 15조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수주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SK온은 오는 2028년부터 33년까지 6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 99.4기가와트시를 닛산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중형 전기차 100만 대의 물량으로 닛산의 중대형 전기 스포트 유틸리티 차량에 장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본업인 LNG 관련 사업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의 성장은 더 좋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호주 바로사 깔디다 가스전 물량 도입에 따라서 원가 경쟁력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이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해 민간 발전사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인데, SK 이노베이션이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사업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차트는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SK 이노베이션 굉장히 급등을 해줬습니다. 시가 5.7% 상승한 13만 1,7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고가로 7% 넘게 오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나 했더니 한 번에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저가로 이 어제장 대비해서 마이너스인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렇지만 오늘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종가는 0.48% 상승한 12만 5,2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좀 더 많았던 장이다, 매수가 좀 더 많은 거래량을 차지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질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이노베이션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테마성이 짙은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은 좀 변동성 큰 걸 좋아하세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도 조금 변동성이 없는 종목을 사실 선호하지 않나.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내 피 같은 돈이잖아요. 이 피 같은 돈이 조금 변동성이 커서 한 번에 막 떨어지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오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만 이 위험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변동성이 없는 그런 조금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약간 투자 성향이 안정형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안정형이시고, 혹시 세연 아나운서는 아직은 활발하진 않지만 어떻게 할 걸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제가 만약에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저도 소희 아나운서님과 마찬가지로 조금 변동성이 적은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양쪽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변동성이 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많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제가 들어갔다 나갔다를 활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선호를 하는데요. 자, 오늘은 또 이 테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늘은 또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바로 정치 인맥주인데요. 정치적인 이슈, 경제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왜 이렇게 또 떨어졌나라고 살펴봤더니요. 자, 이제 탄핵 선고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치 인맥주도 주가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헌재의 판결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된 건데요. 이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토론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를 하려면 하루 전쯤에는 언제 선고를 한다라는 이 선고일을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일단 결정문을 좀 다듬고 최종적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이 선고 전후일에 또 다른 폭동이란 일련의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지 이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탄핵 선고가 심판이 나야지만 그 이후에 차기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날짜가 미뤄지다 보니까요, 이 관련주들도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금 좀 상승세를 탔었던 이재명 테마주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오리엔트 바이오는 5.99%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오리엔트 전공은 5%대, 디젠스는 3%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김문수 테마 관련주로 묶이는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4%대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테마성이 짙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실 때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마지막 종목 바로 바이오주인데요. 요즘 바이오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눈물 흘리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오늘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인데요. 이 한올 바이오파마는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의 임상 3상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이 미국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와 16개국에서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토클리맙 중증 근무력증 글로벌 임상 3상 결과에서는 주 평가 지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공시를 해줬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측은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상을 면밀히 분석해서 일본 내 자가 면역질환 치료 신약으로 허가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이게 왜 떨어졌지? 라고 싶은데 이 문제는 경쟁 상황입니다. 이 바토클리밉은 피하 주사제형으로 자가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벨기에의 아르제넥스가 비브가르트의 사전 충전 주사제 제형을 개발을 하면서 4월 미국 FDA 승인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바토클리맙의 앞선 파이프라인이 임상 결과가 효능을 입증해서 이뮤노반트가 개발 중인 바토클리맙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 결과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뮤노반트는 중증 근무력증, 만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 갑상선 암병증 등 적응증 확대를 목표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조금은 악재가 겹쳤던 이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 차트 함께 보시면요. 시가 오늘 3.42%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했었는데 아주 하락폭이 깊어졌습니다. 하락폭이 17.81%까지 깊어지면서 28,85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조금 아주 상승해주면서 16.24% 하락한 29,400원으로 오늘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래도 이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매수는 많이 들어왔던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신약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임상을 통과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변동성도 꽤나 있는 만큼 투자에 역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경제 소식에서도 그렇고, 이 기업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MBK 파트너스인데요. 홈플러스 사태와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고려아연이라든지 영품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이 기업과 관련된 인물은 누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나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이끄는 김병주 회장입니다. MBK 하면 기업 사냥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데요. 수십 년간 한국 재벌들을 상대로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거나
최근에는 대표적인 투자기업 홈플러스를 법정 관리에 넣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MBK라는 이름은 창업자인 김병주 회장의 영어 이름 마이클 병주 킴의 약자입니다. 김 회장은 미국 국적을 가진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1963년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나 10대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하버드 컬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김 회장은 골드만삭스에서 금융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한국 정부의 40억 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 작업에도 참여하며 금융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날 그룹에 입사해 한국 사무소 대표로 활동했으며 2000년에는 한미은행 인수와 2004년도 경영권 매각을 통해 무려 7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록하며 업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2005년 칼라일 그룹을 떠나 MBK 파트너스를 설립합니다. MBK 파트너스의 시작은 초라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아시아헤드라는 명성을 뒤로하고 그가 새롭게 설립한 MBK의 초창기 사무실은 소박한 공간 하나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우정미를 시작으로 굵직한 인수합병 거래를 성사시키며 MBK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중 하나로 성장합니다. 현재 김병주 회장이 이끌어가는 MBK의 기업 가치는 77억 달러, 운용자산은 300억 달러로 한화 약 4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컬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김병주 회장은 지난 2020년 본인의 일대기를 다룬 영문 자서전 오퍼링스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할리우드에서 영화화가 확정되며 더 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2023년 김병주 회장은 포브스 선정 대한민국 주식보호 1위에 오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금융인이 아닙니다. 2007년 MBK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현재는 서대문구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모교에는 자신의 이름을 새긴 건물도 지었죠. 하지만 세제 혜택 등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 여론 동향은 그의 이런 기부 활동조차 순수한 의도로만은 받아들이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로 인해 김병주 회장은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론과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는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오늘의 인물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MBK 파트너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셨을 것 같고 또 이 기업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도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기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리포트 살펴볼 시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포트 분석해서 듣는 것이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종 바로 엔터 미디어 업종입니다.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업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중국 개방기대 엔터 미디어 업종의 빅사이클 리포트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엔터 미디어 업종이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커버리지 내 종목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16.3%를 기록하면서 코스피가 전체가 9% 상승한 것에 비해서 크게 웃도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또 3월 말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현재는 뉴스 플로우의 변동성,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리포트에서는 엔터 미디어 업종의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가 된다면 미디어 업종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중국 시장에 추가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경우 이익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중국 판매 비중이 1%포인트만 늘어나면 미디어 기업의 영업이익이 10%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반면에 엔터 업종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지만 아티스트들의 일정과 활동 지역에 따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보다는 수혜 강도가 다소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중국 내 K-팝 팬덤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광고, 공연, 출연료 같은 증가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미디어 업종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 예능 같은 콘텐츠 제작사들은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우리 드라마로 유명한 제작사죠. 스튜디오 드래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거 2017년에 한한령 이전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했었는데요. 현재는 중국 수출이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최대 10%포인트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배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글로벌 OTT 업체들이 광고 모델을 도입하면서 미디어 기업들의 광고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결국에 봤을 때 미디어 업종은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가장 뚜렷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된다면 실적 개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업종입니다. 다음으로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함께 볼 텐데요. 이 K-팝은 이미 글로벌 팬덤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한령이 해제가 될 경우 그동안에 차단이 됐던 중국 내 콘서트, 광고, 출연료 같은 오프라인 활동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 빅뱅의 중국 투어 사례를 보면 2016년 단독 투어로 6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는데 당시 회당 개런티가 9.4억 수준이었지만 현재 K-팝의 인지도가 더 올라갔고 물가 상승도 반영이 되면서 현재 회당 개런티 13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 업종은 중국 시장이 재개방이 된다면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공연과 광고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본격화가 된다면 실적 개선이 더 커질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광고 업종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광고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국내 미디어와 광고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수익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과거에는 방송사들이 광고 시장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OTT 플랫폼이 광고 시장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년도 OTT 광고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광고 업체들도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25년도 엔터 미디어 업종은 중국 개방 기대감, 한한령 해제와 이 글로벌 산업 변화 속에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일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한한령 해제가 실현이 된다면 미디어 업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엔터 업종도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SM, JYP 같은 이 대표적인 수혜주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종목들은 한한령 해제 여부, 또 인적 자원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엔터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엔터와 미디어 업종이 변화의 한 가운데에 놓인 만큼 빅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 짜셔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한한령과 관련해서 엔터 업종 다뤄주셨고요. 또 미디어가 OTT로 변화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장에 대해서 저희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업황이 기대감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서희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럼 소연 아나운서의 말을 받아서 저는 반도체는 웃고 바이오는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종이 조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바이오는 조금 힘든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는 웃고 바이오는 울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장 너무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미하게 움직였던 장이었는데요. 내일은 더 활발하게 장이 움직이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